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벌써 8월이 말에 접어들었네요. 8월 21일이니까 참 다음 주 지나면은 또 8월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시장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되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번 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쉬운 시장이 아니고 또 시장의 위치가 변곡점 구간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럴 때는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어드바이스를 계속 드렸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전부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일부는 또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리를 하에 가면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 후반 금요일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 증시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좀 굉장히 불안한 또 부담되는 하락폭을 만들고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이 우리나라도 미국 시장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항상 제가 시황을 정리할 때 이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하죠. 큰 틀에서 보고 미세적으로 내려가면서 섹터와 대장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다시 원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6월 달까지 시장이 하락한 배경은 다름 아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대응이 연준의 긴축이죠. 그 긴축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이 결국 경기 침체를 몰고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수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을 때 결국 미국의 CPI가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나왔다라는 그 지표의 숫자로 된 확인이 일단은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죠. 이러한 확인이 시장은 뭘 생각을 하냐면 바로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만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다면,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 시장은 우려감으로 빠졌다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그렇지만 속으로 정확히 내용과 팩트를 봤을 때는 변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인플레이션, 즉 높은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된 상황 속에서 원유 가격은 내려왔지만 여전히 95불대 100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 유럽의 가스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더 위로 올라갔는데 올 겨울 유럽의 이 에너지 위기는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공장들이 셧다운이 하나 둘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감은 여전하다. 즉 시장은 우려감과 기대감만 있었지 실적인 팩트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락도 지수의 반등도 우려감과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아마 3분기 때 시장은 크게 또 한번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매크로적인 부분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연준의 이 발언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작년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왔던 부분이라면 올해는 이 고용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경기 침체의 속도와 이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한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한번 파월의 입에서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 FOMC는 열리지 않지만 8월에 잭슨홀이라는 큰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올라온 증시가 단 며칠 만에 부러져 버린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 기술적 반등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부 현금화를 하고 뭐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의 시장, 즉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계속 갈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8월 21일 연준의 의중과 반대로 가던 시장, 다시금 연준의 의중에 집중하고 원달러 환율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속 잭슨홀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폭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자, 간밤 미 증시를 보면은 이미 시가부터 떨어져 출발했는데 나스닥은 시가가 한 1% 마이너스 정도 있다가 종가 저가로 좀 마감을 하면서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조금 예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1년에 그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어닝 기대감도 없는 부분이고요. CPI, PPI, 수입 물가, 즉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등등 이런 관련된 이슈로 더 이상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는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올려줄 이벤트가 지금은 부재하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IT 반도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빠졌고, 뭐 소수의 기업들만 좀 올랐죠.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이 유독 많이 안 빠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지금의 문제는 뭘까요? 원달러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3일 전부터, 즉 수요일부터 원달러 환율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힌트를 드렸고,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조심하자를 지속 반복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요일 국내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수익권에 있던 애들도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많이 밀려서 좀 수익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이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좀 급격하게 좀 밀렸습니다. 바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이때 좀 있었는데요. 이번 9월달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 그리고 연내 인플레이션의 우리의 최종 목표치 2%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4%대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렸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연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때까지는 긴축을 가겠다라는 의중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그동안 시장은 연준은 방향을 바꿀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 경계, 실망 등의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자, 이어서 시황 더 들어가 보면 그간 글로벌 증시, 즉 미 증시는 CPI, 피크아웃, PPI 및 물가, 수입자 물가지수 하락 등 1년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신으로, 그 확신이 연준의 내년 금리 정책 변화까지 앞당겨 반영하면서 단기간에 저점 대비 상당히 강한 반등이 6주간 지속되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반등의 흐름을 이어갔다면, 주반으로 갈수록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차익 매물과 연준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에 대한 추후 스탠스 변화의 물음표가 찍힘으로써 시장은 다시금 차익 매물과 경계 심리가 매우 강하게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은 사실 뭐 긴축도 아니고 뭐 완화도 아니었어요.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준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긴축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팩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부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또 6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되죠. 잭슨홀 미팅 8월 26일 버티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의 시장 상황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잭슨홀 미팅 이후 지수가 잭슨홀 전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잭슨홀 미팅 이후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취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다시금 저점 근처까지 내려가기보다는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움직이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10월 달에 기존의 양적 긴축 규모가 500억 달러에서 10월 달부터는 아마 1000억 달러로 더블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더 크게 한번 박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이즈가 큰 하락보다는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일단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하지 않고요. 월요일 아마 시가 매수 관점에서 혹은 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일단 바라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자, 간밤 미 증시가 아무래도 나스닥에서 큰 폭의 하락은 10년물 국제금리의 상승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2조 원 규모의 2조 달러 규모죠. 2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결제되는 날로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하락의 폭이 컸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잭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힌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이거는 제가 세팅값을 좀 만들어 놓은 지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펴서 좀 보면 지난번 지수 나스닥이 이러한 하락 추세대죠. 하락 추세대를 맞고 대량으로 깨져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 피보나치를 잡고 0.68까지의 반등 이후 시장은 깨져 내려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뭐 시황적으로 많이 좀 다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본격 발발을 하면서 그런 시황이 주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감과 자이언트 스텝에 의한 하락이 여기에서 또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0.618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각각의 변곡점에서 지금 나오는 하락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중간에 브레이크는 잡는데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드냐 아니면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국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국내 코스닥도 보면 이 구간에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의 0.68배까지 올라왔는데 상승의 강도가 나스닥보다는 적기 때문에 뭐 그 폭이 안 커 보이지만은 이번에도 거의 0.68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 자리가 0.68이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맞고 일단 밀렸습니다. 강력한 저항이 있던 구간을 강력한 지수의 저항이 있던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도 강력한 저항의 구간에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심해야 되는 자리. 이 자리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꺾였다가 힘 모아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완벽하게 지수에서 거래가 터지고 모멘텀이 발생하고 돌파가 되지 않은 이상은 지수는 이 자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다. 코스닥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뭐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별반 볼 건 없고 특히 코스닥에 보면 네, HLB 그룹주를 제외한 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가 하락을 했고 뭐 뚜렷하게 의미 있는 종목을 금요일 날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부 종목군들 좀 보면서 그냥 마감을 하죠. 자, 오늘은 사실 왜 시향만 적었냐, 종목군으로 안 적었냐. 일단 월요일날 그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고요. 사실 태조 이방원 섹터 2차전지 저는 밀려도 이쪽 섹터 안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종목군들 하나하나 볼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자, 2차전지 대장주고 아직도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가 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조금 계속 밀리죠.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고 사모펀드의 매도 강도가 좀 세지면서 좀 더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 강력하게 갭을 만들었던 구간에서는 일단 지지를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2차전지 대장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바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금요일날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시장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종목군들은 2차전지 양극재의 몇 개 종목의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걸 보면서 강한 종목에서 눌림을 차라리 보는 게 좋겠죠. 자, 기준점을 몇 개를 잡고 보는 거죠. 이 자리 여기서 힘을 모으고 올라왔고요. 혹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보겠다 하면, 설사 다음 주에 시장의 하락이 깊어진다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많이 밀렸을 때 이런 갭을 동반해서 상승을 시작을 만들었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 외국인이 집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은 저는 밀렸을 때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도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았죠. 현재 이 자리는 그냥 단순하게 박스권이고 아직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밀리게 된다면은 이때 급등을 한 이 자리에 시초가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밀린다면 이런 지점까지 다음 주에 열어놓고 한번 봐봐도 저는 될 것 같아요. 10만원 초반권에 온다면은 이런 자리는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봐봐도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자, 그리고 뭐 LNF 실적 이슈로 좀 올랐었는데 또 대량의 매도가 금요일날 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단 구간, 이 추세 때 하단 구간에서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폐배터리 좀 볼게요. 저는 금요일날 일단 기존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세비캠은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요. 아마 세비캠은 이렇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밀려준다면, 많이 밀려준다면 세비캠은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일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금요일날 왜 세비캠은 제가 공략을 하지 않았냐면, 일단 이슈 자체가 성일하이텍이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시가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에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금요일은 성일하이텍을 조금 시가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들어가서 빠르게 이제 한 2.5%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내려왔는데요. 너무나 빨리 올라서 그냥 분할 매도 바로 하고 좀 매도를 잡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미국에 배터리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시장 대비해서 세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성일하이텍은 신고가를 치긴 했지만은 세비캠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더 싸고 주가의 강도도 더 세기 때문에 눌렸을 때 세비캠 위주로 이번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많이 볼 필요는 없어요. 양극재 한 3개 종목에 폐배터리 한 종목 정도 해서 시장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최근 특히 이제 지난주는 미국의 이 바이든의 초대형 해양 플랜트 이 시추 허가 발표가 나오면서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다시 한번 피팅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단기간에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라 좀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속 저도 코멘트를 못 드리고 매매를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많이 밀린다면 한번 생각은 해볼 생각은 있고요. 조선 섹터 생각보다 많이 센 것 같고, 과거 2003년도 2005년도 뭐 이런 빅사이클이 있었던 그 시점의 흐름이 조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 쪽은 만약에 지수가 많이 하락한다면 관심을 갖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주말 사이에도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지수가 신고가를 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강했던 게 이제 대성에너지와 GSE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의 성격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상단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 근데 월요일날 지수가 약하고 이런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GSE라든지
대성 에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거 목요일날 영상 보시면 돌파가 하면 돌파를 한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굉장히 추세가 세고 강화되는 모습이 또 나오고요. 이 자리가 또 돌파가 돼버리면요, 이 자리가 돌파가 돼버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의 박스권이죠. 6년의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6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합병 이슈와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슈 두 가지 토끼가 같이 맞물려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흐름도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서 매매하기는 초보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초보는 하면 안 되고, 뭐 올라갈 때 이런 자리는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정도. 이거는 매매의 성격에서 봐야지 투자의 성격보다는 매매의 성격으로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목요일날도 잠깐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또 금요일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서 시가 이후에 돌파로 들어가서 대형주 짧게 좀 매매를 하고 금요일날 마감을 좀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좀 했었고요. 아마 월요일날도 좀 봐봐야 될 종목 같네요. 자, 원전 쪽 볼게요. 원전 쪽. 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은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들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금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지수의 약세 속에 다 함께 약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한정기술이라는 종목도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 좀 아쉽게 금요일 날 지수의 부분 때문에 좀 밀려버린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밀리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악성 매물대를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좀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이쪽은 여전히 아직 이 태조 이방원 내에서 원전은 좀 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 미국, 한국, 프랑스 이 원전은 전 세계에서 4파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프랑스는 기술력이 안 돼서 아웃이고 러시아는 금융제재 이슈 때문에 아웃이다면 미국과 한국에서 뭐 미국이 딴다고 쳐도 미국의 그 수주의 하청은 또 한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이 다 먹을 수도 있는 저는 원전의 판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전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봐야 될 부분과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전 쪽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요. BHI가 지난번에 악재성 이슈 속에 다시금 좀 신고가를 가는데 여러 가지 호재 모멘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BHI는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BHI가 SOFC라는 그런 스택 기술, 보일러 기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엮이고 수소도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수소 기술도 또 BH가 탑이고 원전도 탑이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데 쉽게 안 내려와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에 지수 하락할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강 ILI 일단 수요일날 대량 거래를 한번 만들어주고 단기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이런 강하게 돌파한 자리에서 좀 밀린다면 이 박스권 그러니까 돌파한 지점을 눌림 공략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한번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했고 원전 했고, 자 친환경 섹터 한번 보죠. 자 하나솔루션 여전히 미국의 태양광 이슈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하루 이틀 정도 밀렸을 때 대장주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 여전히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생각보다 잘 안 밀려요. 종목군들이 이런 주도주들급은 뭐 11선을 잠시 이탈하면 반등, 21선 잠시 이탈하고 혹은 근처면 반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맥점 구간에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로봇 쪽 볼게요. 최근에 로봇 보면은 뭐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몇몇 로봇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방산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왔었고, 뭐 에브리봇 좀 올라왔다가 좀 약간 지부진하고 있는 모습. 로보티스 얘도 목요일날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9월 말 테슬라의 AI 데이도 있고요. 삼성의 잼스도 있고, 지금 현재 경기 침체의 우려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 고용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로봇의 도입은 더 빨리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이 성장을 부각시킬 수 있고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은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는 지금의 산업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수가 빠졌을 때 로봇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로봇의 핵심이 뭐냐, 그런 걸 봐야겠죠. 자, 조선과 여러 가지 관점에서 KPF라는 종목을 저는 상따도 하고 큰 수익을 냈었죠. 이런 종목들 상가 간 이후에 많이 밀렸는데 내려온다면, 이때는 뭐 상가 갔는데 지금은 떨어지는데 무서워한다? 이게 오히려 잘못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밀리면은 이런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KPF라는 종목,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상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 보행 로봇이죠. 그래서 이 로봇도 이런 맥점 구간까지, 그러니까 돌파한 라인까지 좀 내려왔을 때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몰매를 크게 맞았어요. 저도 사실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매매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이 이슈를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거래 터질 때,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아마 거래 대금을 보고 좀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금요일날 매매는 좀 대형주 위주에서 좀 분할 매수를 여기서 좀 해서 한 1.5%, 1.7% 뛰기 정도 매매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아가방 컴퍼니 굉장히 상승이 좀 가겠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 단기 이슈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에 때 산 거는 뭐 나머지 물량 20% 정도는 그냥 시가에 매도를 좀 했었고요. 금요일날 테슬라 관련해서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장 초반에 빠르고 세게 올라갔던 거, 내용도 저는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팁이 있어요. 굉장히, 왜 우리 산업은 상가에 가고 그 이후에 가지 못했을까? 왜 상이 풀렸는데도 짱구 박사는 이 종목을 절대 매매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번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 공급 계약을 했다가 아니라 기존에 공급되고 있답니다. 기존에 공급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실적이 이미 다 녹아내렸는데 그 변화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 임팩트가 장 초반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확장성이냐 좀 더 이어지는 확산성이냐라고 또 귀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은 이 재료가 추후에 실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우리 산업은 좋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는 노도태, 얘가 상가를 가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매도를 그냥 잡고 봤고요. 종목을 안 그랬으면은 여기서 엄청 깨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엄청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자 유틸렉스라는 종목은 제가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제2의 박셀바이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주말에 다시 한번 분석을 더 하자라고 했는데 바로 좀 급등이 나와서 공략은 좀 안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밀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계속 관찰을 좀 가져야 됩니다. 바닥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 121선을 놓고 120선을 놓고 이렇게 찍고 나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밟고 올라탄 다음에 재돌파는 굉장히 큰 폭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제2의 박셀바이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거니까. 자, 박셀바이오 트레이딩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트레이딩 영역에서 박셀바이오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돌파 들어왔다가 여기서 눌리면서 들어가고 눌리면서 사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생각은 91,500원까지 내려왔다가 저는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걸어는 놨는데 그게 체결이 안 돼서 평단가를 확 낮추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을 가지고 양음양 패턴으로 가죠. 이 위에 10만원을 돌파하면서 날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일정은 이제 2주가 좀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주가 좀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기 상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한 주,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많이 우려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시초가의 일부 그런 거를 대부분 저는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초가에 종목군들이 많이 밀린다면 제가 봤을 때 원전, 2차전지, 뭐 친환경, 뭐 방산 이쪽 안에서 그냥 시가 베팅이라든지 뭐 좀 더 눌렸을 때 분할 매수로 물량 매매를 하면 무난하게 또 지수는 또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 사정만 놓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뭐 금융위기랑 빗대어 본다라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 같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아직 이렇게 막 급격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